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 지역은 아프리카나 일본이 아니라 남극 대륙의 얼음 아래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서쪽 지역에서 138개의 화산을 발견했는데 만약 화산이 폭발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화산은 엄청난 양의 얼음을 녹여 바다로 이동하고 해수면을 상승시켜 지구를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싸기 전에 제 말을 들어보세요. 현재 남극의 화산 중 공식적으로 활화산으로 분류된 것은 단 2개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려면 수십 년에 걸쳐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야 해요. 현재 활동 중인 2개의 남극 화산 중 하나인 에레버스산은 세계 최남단 활화산이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어도 1972년부터 지속적으로 분출하고 있어요. 가스와 증기를 내뿜고 때로는 암석을 분출하기도 하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스트름볼리식 분화라고 부릅니다. 가장 멋진 특징 중 하나는 정상 분화구에 있는 용암 호수로 표면에 녹음 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수는 표면이 얼지 않도록 특정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드물어요. 2번째 활화산은 맑은 모양의 육지 덩어리인 디셉션 아일랜드입니다. 이곳은 50년 전에 마지막으로 분화한 활화산의 칼데라입니다. 이 화산을 감시하는 과학자들은 조만간 폭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해요. 남극에는 또한 환기공이 많이 있어요. 환기공은 가스와 증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화산 분출구예요. 적절한 조건에서는 최대 3m 높이의 환기공 얼음탑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가스를 뿜어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화산 활동으로 지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감지하는 지진계로 남극의 화산을 주시합니다. 때로는 더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극지방이 워낙 멀고 접근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잠자고 있는 남극 대륙의 화산 중 하나가 언제 폭발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약 2만 년 전의 사건을 분석하면 이 화산이 어떤 모습으로 깨어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남극에 잠자고 있는 화산 중 하나인 타카해산은 한때 1년의 분화를 일으켜 오존이 풍부한 할로겐을 다량으로 분출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사건으로 남반구가 따뜻해졌다고 말해요.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려면 현재 얼음 위에 있는 하나 이상의 화산에서 할로겐이 풍부한 물질이 포함된 1년의 분출이 필요해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지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숨어있는 화산의 경우 화산가스가 대기 중으로 거의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얼음 밑에 있는 거대한 동굴을 녹이고 엄청난 양의 용융수를 생성할 만큼 충분히 강할 거예요. 서남극 빙상은 바닥이 얼지 않고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녹음물이 윤활유 역할을 하여 얼음을 곧 움직이게 할 겁니다. 큰 화산이라도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물의 양은 그 위에 있는 얼음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한 번의 화산 폭발은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남극의 큰 빙류 근처나 그 아래에서 여러 화산이 분화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빙류는 남극 대륙에 얼어붙은 물 대부분을 바다로 가져가는 얼음 강이에요. 속도가 빨라지고 비정상적인 양의 물이 바다로 유입되면 해수면이 상승할 거예요. 얼음이 점점 더 얇아지면서 새로운 분출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탈주 효과라고 불러요. 아이슬란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말기에 빙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화산 폭발의 횟수가 증가했어요.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려면 할로겐 가스로 가득 찬 얼음 위에 강력한 화산 몇 개가 수십 년 내에 활화산 활동을 시작하고 수십에서 수백 년 동안 강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극은 전 세계 담수의 약 80%를 저장하고 있으며 만약 남극의 담수가 모두 녹는다면 전 세계 해수면은 약 60m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예요. 얼음 밑의 분출이 빙류를 윤활하고 물을 바다로 쓸어내릴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에 종말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매우 강력하고 성난 초화산 폭발이라면 가능한데 이미 과거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2억 년 전 세계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4번의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중앙 대서양 마그마 분포 영역, 일명 캠프라는 초화산은 60만 년 동안 계속해서 분출을 거듭해왔어요. 이 모든 일은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알래스카에 걸쳐있던 초대형 화산이었던 란젤리아에서 일어났어요.
용암이나 화산재가 환경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화산 폭발로 인해 탄소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지구는 다시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이 화산 활동은 공룡이 고양이 크기의 동물에서 우리가 주라기 공원에서 보았던 거대한 동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이 화산 폭발로 인해 200만 년의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덥고 습해졌고 공룡들은 아주 좋아했어요. 연구원들은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 아시아의 고대 호수 아래 퇴적층을 깊이 파헤쳤습니다. 연구진은 화산재와 수은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엄청난 화산 폭발의 흔적이 분명해요.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탄소 신호도 발견되었습니다. 대기가 뜨거워지고 비가 쏟아졌어요. 나쁜 소식은 이와 같은 폭발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옐로스톤 국립공원 아래의 초화산은 거의 7만 년 동안 잠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깨어난다면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의 분화보다 몇 배 더 재앙적일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재앙적인 화산 폭발로 꼽히는 사건이죠. 그 후 2달 동안의 지진과 화산 아래에 마그마가 주입되면서 산의 북쪽면 전체가 악화되고 파괴되었습니다. 분출 기둥은 대기 중으로 24m까지 올라가 미국 11개 주와 캐나다 여러 주에서 화산재를 퍼뜨렸어요. 마지막 옐로스톤 분화는 그보다 1000배나 더 컸습니다. 옐로스톤 위의 땅은 마그마라고 불리는 용융암과 반용융암으로 이루어진 뜨거운 지대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마그마는 공원 아래 약 6에서 9km에 있는 챔버로 흘러들어가 땅을 풍선처럼 부풀게 만들어요. 하지만 화산이 식으면 땅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화산 감시자들은 한 세기 동안 이 현상을 주시해왔어요. 그들은 약 20년 전에 땅이 약 25cm 올라간 걸 발견했지만 2000년 이후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아직 큰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최후의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지하에서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간이 옐로스톤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들을 목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옐로스톤은 지난 200만 년 동안 몇 차례의 엄청난 분화를 겪었습니다. 60에서 80만 년의 간격을 두고 정확하게 발생했죠. 마지막 큰 화산 폭발은 약 64만 년 전에 일어났으며 기본적으로 전체 지형을 재구성하여 루이지애나까지 화산재와 잔해물을 퍼뜨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옐로스톤 칼데라에서 마지막 대규모 분화의 여파를 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지난번과 같은 대규모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합니다. 증기와 뜨거운 물 또는 용암이 분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언제 어떤 강도로 분화할지는 아직 과학자들에게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아마도 구글 지도에서 경로를 찾아보거나 유튜브에서 도보 여행 영상을 시청할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다녀온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떠난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옆집 이웃인 붉은 행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사는 2030년대 후반 또는 2040년대 초반에 화성 탐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먼 미래인데 왜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예요. 신인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로 나가기 위해 최소 2년의 훈련 기간을 거칩니다. 우주에서 1시간을 보낼 때마다 지구에서 10시간을 수중에서 보내야 해요. 이 훈련은 우주 유영과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약 600명이 우주를 다녀왔는데요. 인간이 화성에 발을 디딘 적은 없습니다. 화성을 여행하려면 다른 종류의 훈련이 필요해요. 지구의 화성과 매우 유사한 지역이 있을까요? 아폴로 미션의 우주 비행사들은 미국 네바다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닐 암스트롱과 동료 우주 비행사들은 달 표면이 어떤 느낌일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화성과 달과는 다릅니다. 화성에는 중력과 대기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화성은 지구와 닮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딱 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나사는 유럽 극북에 있는 이 섬을 2020년 화성 탐사 임무를 위한 시험장으로 사용했어요. 이 미션에는 인간이 화성에 착륙하는 것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체 흔적을 찾는 소형 로버만을 보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첨단 로봇은 아직 연습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까요? 화성과 아이슬란드의 풍경을 비교해보세요.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이 다가오는 화성 탐사를 위한 이상적인 훈련 장소를 찾았다는 뜻이죠. 완전히 황량하고 생명체가 없는 지역. 이번 미션에 참여한 한 연구원이 아이슬란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미래의 우주 비행사가 화성에서 마주하게 될 조건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렇다면
아이슬란드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계곡이 있습니다. 이 섬은 지질학적으로 아직 젊어요. 간단히 말해 아직 형성 중이란 뜻이죠. 용왕의 흐름, 물, 화산, 거센 바람. 아이슬란드에는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슬로건은 불과 얼음의 땅입니다. 이 섬의 인구는 35만 명을 조금 넘어요. 비교하자면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시에는 아이슬란드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영국이 아이슬란드에 2대1로 패했던 유로 2016을 기억하시나요? 영국 선수는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되었지만 아이슬란드 국민은 생각보다 스타에 더 가깝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우주국이 있어요. 네,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이 기관은 실제로 아이슬란드를 화성에 비유한 지구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아이슬란드가 붉은 행성과 매우 흡사하다는 뜻이죠. 이 두 사람은 우주 과학자들이 미래의 우주 비행사를 위한 훈련 장소로 아이슬란드를 선택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주장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우주로 사람과 장비를 보내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앨런 머스크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발사 비용은 약 200만 달러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나사 발사 비용보다 훨씬 저렴해요. 우주 연구의 대부분은 지구에서 이루어집니다. 남극은 우주 공간의 춥고 황량한 곳을 연구하는 데 이상적이죠. 하와이는 용암굴과 암석의 구성을 탐구하기에 완벽합니다. 이 두 지역을 동시에 방문하는 데 따르는 물류 문제를 상상해 보세요. 아이슬란드가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아이슬란드에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다양한 서식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화성행 우주 비행사들은 아이슬란드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반세기 전에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이 방문한 곳은 네바다 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슬란드에서도 달 표면을 걷기 위해 준비했어요. 그들의 주요 목표는 암석 샘플을 수집하는 거였습니다. 암석 샘플은 주로 화산과 용암지대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아이슬란드에는 화산과 용암지대가 많이 있어요. 현지 지형의 약 60%가 바위와 험준한 지형입니다. 이 때문에 켄터키 크기의 섬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지죠. 여기에 아이슬란드의 80%가 무인도라는 사실까지 더해지면 우주 비행사들에게 완벽한 놀이터가 됩니다. 화성과 비슷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이슬란드에서 해가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현지인들은 새벽 3시에 쇼핑을 나갑니다. 예를 들어 6월에는 밤이 2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완벽한 야외 파티 장소처럼 들리나요? 글쎄요, 그렇지 않아요. 5도라는 추운 온도에서 파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6월의 평균 기온이에요. 미래의 우주 비행사들은 아이슬란드에서 몇 주 동안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화성에서의 긴 날들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죠. 비유적인 표현만은 아니에요. 붉은 행성의 낮이 지구의 낮보다 40분 더 길거든요. 다른 행성의 하루 길이를 고려하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목성에서는 하루가 10시간도 채 안 되어 끝나지만 금성에서는 하루가 지구의 243일과 같아요. 하지만 다른 행성들은 먼저 화성에 착륙한 다음에 생각하기로 할까요? 머릿속으로 계산 좀 해보셨나요? 화성의 하루가 지구보다 40분 더 길다면 화성의 1년은 얼마나 길까요? 여러분 계산이 정확하지 않다고 장담해요. 화성이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화성에서의 1년은 687일로 지구에서의 1년보다 거의 2배나 길다는 뜻이에요. 안타깝네요. 미래의 우주 비행사 여러분, 생일 케이크는 2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붉은 행성에는 또 다른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행성의 평균 기온은 영하 60도예요. 아이슬란드의 기후가 열대지방처럼 느껴지죠? 이러한 극한의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화성에 한때 물이 흐르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체가 존재해요. 그래서 나사 과학자들은 한때 호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분화구 한가운데에 작은 로버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곳이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에요.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면 어떨까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닌 것 같네요. 화성에는 지구와 같은 극지방이 있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눈이 내리는 것도 감지했다고 해요. 화성의 대기는 지구보다 100배나 더 얇습니다. 신선한 공기는 아니지만 다른 행성처럼 극도로 열악한 환경도 아니죠. 금성에서는 산성비가 내리고 납이 녹을 정도로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목성에는 수세기 동안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요. 우리의 푸른 행성과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아이슬란드도 재밌을 것 같네요. 아이슬란드어를 배우고 싶을 수도 있죠. 성공한다면 바이킹의 언어인 고대 노르웨이어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람과 관련된 단어도 100개는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슬란드의 풍속이 시속 64km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는 울타리나 이정표를 붙잡고 있어야만 발을 디딜 수 있어요. 기후 때문에 아이슬란드로 이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다른 세계를 준비하는 우주 비행사에게는 완벽한 곳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지하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인 곳이어서 사실 이 섬은 화성에서 인류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행성의 표면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아요. 토양은 유독하고 거칠기까지 합니다. 우주 비행사의 우주복을 쉽게 뚫을 수 있죠. 하지만 땅속의 생활 환경은 더 견딜만합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에는 이 잠재적인 지하 거주지의 실제 모델이 있어요. 바로 용암 동굴이에요. 용암이 지표면으로 흘러내리면서 생긴 긴 터널입니다. 이 미로 같은 통로는 완벽한 인간 서식지이며 비용 효율적입니다. 자연이 이미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래의 우주 비행사들은 아이슬란드에 있는 비슷한 용암굴을 걸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인류를 위한 거대한 도약으로 바뀔지 누가 알겠어요.